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할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행복해질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상맨쉬입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게 두렵습니다. 돈이 없으면 가족을 지킬 수 없을까봐, 내일이 사라질까봐, 잠들기 전에도 계속 불안해집니다. 실패가 두려운 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서라는 걸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저는 올해 43입니다. 20살 때 꿈꿨던 40대의 모습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당당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의 40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달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카드 대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이들 학원비, 대출 이자, 부모님 병원비,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숫자는 늘 마이너스로 기울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게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는 걸. 나이를 먹는다는 건 책임이 늘어나는 겁니다. 선택지가 줄어드는 겁니다. 뒤로 물러설 공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30살 때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40을 넘어서면 실패는 곧 가족 전체의 추락입니다. 세상 속에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 상황은 저에게 더 큰 불안을 줍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고, 뉴스에서는 매일 구조조정 이야기만 나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잠들기 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합니다. 지금 회사가 무너지면 어쩌나?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나? 아이들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하나?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침묵이 더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43 가장의 일상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한가? 오늘은 비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통해 우리 안의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프랭클은 아우슈비츠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 죽음이 일상이었던 수용소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 말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는 과연 그런 자유가 남아있을까? 43 가장에게 불안은 사치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도 무사히 버틸 수 있을까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주식 시세를 확인합니다. 하락하는 숫자를 보며 입술을 깨뭅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혹시 구조조정 통보는 아닐까 심장이 뜁니다. 점심시간에 아내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애 치과 가야 해. 돈 좀 보내줘.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어디서 얼마를 빼야 할지 계산합니다. 이게 43세 일상입니다. 프랭클이 말한 자유,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하지만 저는 어떻습니까? 40을 넘으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줄어듭니다. 이직하고 싶어도 나이 때문에 망설여집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도 가족 때문에 포기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직장을 잃을까봐 참습니다. 제 불안은 무력감에서 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적어서 저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프랭클의 글을 다시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그는 환경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수용소를 탈출할 수도, 전쟁을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환경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43 가장인 저도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도, 자유도, 여유도. 하지만 단 하나, 태도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겠다는 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태도. 오늘도 일어서겠다는 태도. 그것이 저에게 남은 자유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과 시간이라는 사실, 불안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제가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이런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수용소에서 우리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정상적인 삶이 언젠가 돌아온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목표도 목적도 없었다. 그저 존재 그 자체만이 남아있었다. 미래가 사라진다는 것. 프랭클에게 그것은 내일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제게 그것은 다른 형태로 다가옵니다.
43 가장은 시간과 돈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아침 6시에 집을 나섭니다. 아이는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머리를 쓰다듬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밤 10시에 집에 돌아옵니다.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어 숨소리만 확인합니다. 주말에는 밀린 일을 처리합니다. 가족과 함께 있지만 마음은 회사에 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놀이공원 가? 다음에. 아빠, 지금 바빠. 다음은 언제입니까? 다음 주말? 다음 달? 내년?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팝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돈을 벌수록 시간은 더 빠르게 사라진다는 것을. 40을 넘으면 시간의 속도가 다릅니다. 20살 때 1년과 40살 때 1년은 체감상 다릅니다. 아이는 자라고 부모님은 늙어가고 저 자신도 지쳐갑니다.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배운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매 순간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빵 한 조각을 나눠 먹는 순간, 동료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내일을 상상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간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비하고 있습니까? 43이 되어 깨닫습니다. 돈은 벌 수 있어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작년 아이 생일을 기억하십니까? 재작년 결혼기념일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달 부모님과 언제 통화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시간은 흘러가고 저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의 질문이 제게 들려옵니다. 그 시간에 어떤 의미를 담았느냐고. 당신은 오늘 어떤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랑이 두렵다. 시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아내를 떠올리며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하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영혼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실패했을 때 아내의 눈빛, 아이의 질문, 부모님의 한숨,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당신 회사는 괜찮아? 괜찮아라고 대답하지만 거짓말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그 불안이 가족 전체로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짊어집니다. 경제적 불안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모든 무게를. 중년의 가장은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울타리가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프랭클은 아내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아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수용소에서 그는 아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의 글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대상이 아니라 행위라는 것을. 저희가 사랑받기 위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아내가 실망할까봐. 우리가 무너지면 아이들이 불안해할까봐. 제가 약해 보이면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하지만 프랭클의 경험이 말해줍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고. 성공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 존재를 사랑합니다. 아이들은 제 돈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부모님은 제 성적을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건강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완벽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성공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사랑은 이미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공하지 못해도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무너진 제 모습을 보이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무너진 모습도 받아줍니다. 당신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까? 나는 부족한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우리 안에 숨어있던 또 다른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혹시 제가 부족한 사람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프랭클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삶에게 묻지 말아야 한다.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답해야 한다. 행동으로, 존재로. 중년의 나이가 되면 부족함이 명확해집니다. 얼마 전 대학 동창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임원이 되었고, 누군가는 사업에 성공했고, 누군가는 해외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옆동을 바라봅니다. 더 큰 평수, 더 비싼 차, 더 좋은 학군.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중년이 되도록 이것밖에 못했다고 스스로를 질책합니다. 하지만 프랭클의 질문이 다시 들려옵니다.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무엇을 가졌습니까? 낡은 죄수복 한 벌, 굶주린 배, 얼어붙은 손발. 하지만 그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유도, 꿈도, 여행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 가족을 위해 버티는 것, 쓰러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미입니다. 부족함은 비교에서 온다는 걸 이제 압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며 제 실패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말합니다. 삶은 남과의 비교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삶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출근했습니다.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프랭클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충분하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삶의 질문에 답했기 때문입니다. 행동으로, 존재로. 당신은 오늘 무엇으로 답하고 있습니까? 책임이 두려움을 만든다. 부족함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결국 제 두려움의 근원에 다다랐습니다. 바로 책임입니다.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임감을 느끼는 한 인간은 삶을 포기할 수 없다. 그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있다. 40세 가장의 어깨는 무겁습니다. 위로는 부모님, 옆으로는 아내, 아래로는 아이들. 모두가 우리를 의지합니다.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교재비. 계산기를 두드리면 숨이 막혔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아무 말 없이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걸 봤습니다. 새 옷 사라고 말했더니 이거 아직 괜찮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40세 가장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프랭클도 수용소에서 자살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성해야 할 원고, 다시 만나야 할 아내, 전해야 할 메시지. 책임이 그를 살렸습니다. 저에게도 책임은 무게이자 이유입니다. 무겁습니다. 때로는 짊어지기 힘들 정도로. 하지만 책임이 없다면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저녁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주말에 아이와 놀아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책임이고 이 모든 것이 의미입니다. 프랭클은 말합니다. 책임을 짊어진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책임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당신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이유입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다는 것. 프랭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꿔야 한다는 도전을 받는다. 40세 가장인 저는 매일 일어섭니다. 몸은 무겁고 마음은 지쳤고 눈앞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일어섭니다. 알람이 울립니다. 5분만 더 자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어섭니다. 출근길은 무겁습니다. 회사에 가기 싫습니다. 하지만 갑니다. 일은 힘듭니다. 상사의 압박도 후배의 불만도 모두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프랭클도 수용소에서 매일 같은 질문을 받았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끊기고 보험이 끊기고 생활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도 출근하고 힘들어도 일하고 지쳐도 버팁니다. 이것이 용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멈추지 않겠다는 프랭클의 말처럼 저는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경제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회사 정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황을 탓하지 않는 것, 불평하지 않는 것, 오늘도 일어서는 것. 40세 가장인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하고 일하고 집에 돌아오고 다시 일어나는 이 반복이 저의 삶입니다. 프랭클은 말합니다. 멈추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승리하고 있다고. 저는 오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7장. 당신에게 묻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닌 당신의 이야기를. 프랭클은 마지막으로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다. 삶이 당신에게 묻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그 답은 말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태도로 주어진다. 40대 가장인 당신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지키고 싶습니까? 누구 때문에 일어섭니까?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에게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40대 가장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불안 속에서, 가족에 대한 책임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답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가족을 떠올리는 것, 그리고 멈추지 않는 것. 프랭클이 말한 것처럼 삶의 의미는 발견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매일 출근하는 것, 가족을 위해 버티는 것, 두려움 속에서도 일어서는 것, 그 모든 것이 의미입니다. 40대 가장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SNS에 올릴 만한 순간도 없고 자랑할 만한 성취도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의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으로, 출근하는 것으로, 일하는 것으로, 집에 돌아오는 것으로. 프랭클은 죽음 앞에서도 의미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40대 가장으로서 두려움 속에서도 불안 속에서도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프랭클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압니다. 당신도 알고 있을 겁니다. 멈추지 않는 것, 오늘도 일어서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나는 오늘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하는 가장이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은 행복해질 이유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용기면 충분합니다.